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일단 교재는 그 213페이지 펴주세요. 그 1권 있죠? 핵심 정리. 1권이 아니라 작년까지 책 이름이 All About 기록형 형사법 해가지고 1권이 핵심 정리였고 이제 2권이 기출해설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출해설을 5회차 단위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1, 2, 3권으로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해설은 그냥 기출해설이라고 책 이름을 달고 원래 1권이었던 거는 올기형 1권이었던 거는 그냥 기록형 핵심 정리로 해가지고 책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 교재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최근 그 법령 같은 거 뭐 업데이트 해가지고 작년 책으로 보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213페이지 1점 펴두시고요. 오늘 그 강의 계획서 나간 거 보시면 아시겠죠? 자, 강의 계획서 이거 강의 진도표 보시면 강의 순서를 지금 핵심 정리 뒷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거의 분량으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죠. 절반이죠. 그래서 특별법부터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체는 지금 현강 같은 경우는 기록형 기본 강의 해가지고 10일로 진행한 10회, 10일로 진행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인강 같은 경우는 기록형 기본 강의 이제 전체 통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특별법 파트만 우선 한다 그랬잖아요.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3일인데 좀 천천히 하면 4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 같은 경우는 따로 떼가지고 특별법 특강으로 해서 아마 인강으로 업로드해서 인강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법 특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당연히 강의 내용은 차이 없고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기본 강의 통으로 들을 건지 좀 짧게 특별법으로 이제 특별법 우선 해가지고 특별법만 들을 건지 결정해가지고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재 213페이지로 가요. 전체적인 기록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법 파트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핵심 정리 교재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좀 더 이제 꼼꼼하게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특별법 실체법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한 3일, 4일 동안 강의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특별법 강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213페이지로 가면 챕터 4 해가지고 기록형 시험을 위한 특별법 정리 있죠. 일단 거기 펴두시고 그래서 로마자 1번에 보시면 부정수표 단속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부터 공부를 하는 건데 자, 부수법을 들어가기 전에 특별법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먼저 좀 잡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강의 교재 시험장용 법전 들고 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법전부터 일단 펴봅니다. 자, 법전을 어디를 피시냐면 그 시험장용 법전 같으면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법전에서 물리적으로 제일 마지막을 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있을 거냐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검찰 예규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먼저 설명할 거냐면 어쨌든 답안 작성을 사례든 기록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례 기록을 어떤 표현 같은 거, 죄명 기재 같은 걸 굳이 뭐 달리 쓸 필요 없죠. 우리는 당연히 실무 과목도 포함하고 기록도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죄명 기재 같은 것도 맞춰 써야 되는 거고 일단 특별법 공부를 하나하나 하기, 내용 공부를 하기 전에 답안에서 이런 특별법 같은 게 출제가 됐을 때 답안을 기재함에 있어가지고 죄명을 어떻게 쓸 거냐부터 지금 볼 겁니다. 당연히 형법 시간에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말을 하고 가면 지금 기록 강의 같은 경우는 형법 기본 강의나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랑 컨셉이 좀 다릅니다. 형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기본 강의라 그러면 내가 형법이 아예 그냥 노베이스 아예 전체적으로 내가 형법 공부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형소법 같은 경우도 절차법 공부를 한 번도 한 적 없는 상태에서 기본 개념 이해부터 이렇게 들어가 설명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기록 강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의 진행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형법이랑 형소법 공부를 최소 한 바퀴씩은 돌린 걸 전제로 들어가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 순서가 형법 공부하고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건 순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체법이 우선하니까 형법을 먼저 하고 형소법을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커리큘럼인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그냥 절차법, 형사소송법도 공부하고 형법 공부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형법 안에서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총론, 강론 공부하지만 강론부터 공부하고 나중에 총론 공부하는 것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실체법, 절차법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실무 과목 이제 기록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형법이랑 형사법 공부를 최소 한 바퀴씩 하지 않고 기록 공부를 먼저 시작하는 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당연한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 기본 강의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형법하고 형사법을 완벽하게 공부까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한 바퀴씩 기본 강의든 기초 개념 강의를 해가지고 절차법, 실체법, 형법하고 형사법을 한 바퀴씩은 최소 공부를 한 걸 전제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록 강의를 설명할 때 어떤 증거법에서 무슨 전문 법칙의 의 개념 설명이니 전문 법칙의 예외에 대한 조문 기초 설명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해버리면 이 기록 강의가 어떻게 보면 형법하고 형사법 강의보다 더 길어야 되는 거죠. 절차법, 실제법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기록 강의에서는 당연한 전제는 형법과 형사법은 최소 한 바퀴씩은 공부를 한 걸 전제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수업을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수업할 때 이거 당연히 형법에서 배운 거죠. 이거 형소에 특히 형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록은 또. 기록이라는 건 기본적인 기록의 책의 틀은 형소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형소에서 이런 거 배우셨죠. 이제 수업할 때는 당연 전제를 하고 가니까 이런 거 아시죠, 배우셨죠라고 이제 깔고 가지만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지만 당연히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공부한 지가 오래되고 막 해가지고 저거 당연히 안다고 한다는 저거 당연히 모르는데 막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게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수업 듣는 도중에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또 수업 끝나고 나면 딴 거 할 거 많으니까 또 까먹거든요. 수업 들을 때는 이거 찾아봐야지 끝나고 하다가도 끝나면 또 다 까먹어요. 수업 듣다가 찾아봐야 될 개념, 다시 한 번씩 공부해야 될 개념 같은 거, 몰랐던 거, 까먹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찾아야 될 거를 체크를 먼저 해두시고 이제 복습 단계로 넘어가시면 기록 공부는 기록 강의는 이렇게 복습 많이 할 거 없거든요. 이렇게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형법하고 형사법하고 좀 달라요. 이제 특별법 같은 거 좀 하더라도. 그래서 복습 단계로 가서 아까 수업 들으면서 이거 찾아보자고 했었지. 이런 것부터 먼저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 기록 복습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잡아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형법 강의하고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특히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저는 법행이랑 법원행시 이런 거 이제 공유 강의도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변시 강의, 기본 강의 열면 그냥 변호사 시험 대비생도 들어오셔도 되고 법원행시 대비로도 들어오셔도 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겸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저 같은 경우 그냥 온리 변시로 진행하거든요. 왜냐면 공유가 안 되는 게 변호사 시험만 특히 선사기를 한꺼번에 같이 보잖아요. 근데 법원행시나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사례 시험만 보고 객관식 1차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 컨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변시를 생각하면 끝까지 다 단순 객관식용부터 말 그대로 기록 풀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법원행시나 이쪽 강의 같은 경우 이 그냥 사례만 볼 것 같으면 단순 객관식 지문에 필요한 판례 같은 거 싹 날려버리고 기록에서나 나오지 사례 시험 이런 것들도 약간 있거든요. 기록 출제만 가능성이 높고 사례 내긴 좀 애매한 것들 막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사례 시험만 볼 것 같으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시로 오면 우리 시험으로 오면 우리 시험이 힘든 게 선사기를 같이 보는 거 한 번에 같이 공부하고 시험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량이 다른 시험에 객관식만 보는 시험이나 사례만 보는 시험에 비해 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든 게 정상이에요. 첫날이라고 좀 이렇게 서로 많죠. 자, 어쨌든 형법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법 특히 기록 2번 기본 강의를 또는 특별법 강의를 듣다 보면 공부를 기존에 차근차근 열심히 해두신 분, 형법 공부, 형사법 공부를 차근차근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들은 얘기예요. 생각보다 처음 듣는 얘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메모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정말 답안 작성 관련해가지고 문제풀이 관련해가지고 스킬 공부할 때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하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특별법이나 이런 죄명 기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수업할 때 최소 한 번 이상씩은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기록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복습 부담이 좀 더 적어요. 했던 얘기를 좀 더 이제 심화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텍스트로 보면서 하기도 하고 한 번씩 들었던 얘기 반복이기도 하니까 복습 부담 같은 거 적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들으시면 되고 근데 너무 새롭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법도 그렇고 형사법도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는 기록용이고 실무용이니까 그냥 떼고 나서 그냥 객관식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 객관식 집중해가지고 형법 기본 강의 같은 거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형소 같은 거는 따로 차근차근 전체 기본 강의 같은 거 안 듣고 학교 수업 듣고 그냥 약간 사례집 위주로 사례 신점 위주로 중간고사용으로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증거법이나 전체적인 형사소송법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업하는 거 차근차근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들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복습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다 맞춰가지고 이런 강의 스케줄이나 공부 스케줄 같은 거 좀 잡으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죄명 기재 방법을 제일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부정수표 단속법 이런 법을 배우기 전에. 자, 왜 이걸 당연히 배워야 돼요? 배울 게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례 시험만 볼 것 같으면, 옛날에 저 같은 이제 사법 시험 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비교되는 시험이 사법 시험으로 예시를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록 시험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험에서 기록이라는 걸 보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죠. 이제 법원 내부에서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옛날 시험으로 생각하더라도 사법 시험에 사법연수원 대응밖에 없지, 기록 시험이라는 거 보는 건 다른 영역에서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사실밖에 없어요. 연수원밖에. 자, 옛날같이 뭐 연수원은 그냥 차치하고 사법 시험이나 현재 돌아가는 법원 행시나 이런 거 사례 시험만 본다 그러면 죄명 대충 씁니다. 그냥 형법 사례 답안지 쓸 때 죄명 기재 같은 거 다른 시험 같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써요. 대충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가장 여러분들 그 답안 첨삭 같은 거 할 때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표현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굳이 뭐 쓸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교수님들 기본서 이런 거 뭐 옛날 판례도 그렇고 수뢰죄 직례, 수뢰자 직례자 이런 데가 다 쓰는 표현인 거고 법절에도 들어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왜 이 표현을 굳이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법 수업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것들이 형법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배우는 건 형법이지 기록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록에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정리 한 번씩 하고. 수뢰죄로 묵지 마. 수뢰죄라고 하면 직접 받은 거, 제3자한테 받게 한 거, 뭐 이런 거 막 다 포함해가지고 구별도 안 되고 막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딱 뇌물 수수죄라고 하면 129조 1항에서 딱 말하는 직접적으로 받은 거 딱 한정해서 정확한 죄명 기재가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구별하는 게, 이거를 좀 더 쓰는 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이론적이나 관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근거가. 자, 다시 법전으로 가셔가지고 뭐 필요하 그랬어요? 아예 대검찰청 예규로 해가지고 뭐가 예규로 실무 예규지 뭐 어떤 정해진 법령인 거죠.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라 그래가지고 죄명은 요렇게 써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법원 예규가 아니라 검찰 예규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죄명 기재가 출발하는 건 공소장이에요. 그리고 공소장을 쓰는 건 검사죠. 그래서 검찰 예규에 정해져 있어요. 물론 법원에서 판결문 작성할 때도 죄명 기재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실무 과목 딱 배우러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뭐라고, 이제 검찰 실무 교수님이 있고 형사재판 실무 교수님들이 있으면 검찰 수업을 들어가고 재판 실무 수업을 들어가면 이제 죄명을 딱 배우는 게 검찰 실무에서도 있고 재판 실무에도 있어요. 근데 형사재판 실무 딱 들어가가지고 죄명 기재를 배울 때가 되면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검찰에서 배웠죠 죄명 기재, 그냥 그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작성하는 거랑 검찰에서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 파트들이 있는데, 죄명에 있어서는 그냥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죄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검찰 실무고, 그래서 검찰 시험 보시는 분들 이런 것들 좀 더 꼼꼼하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기록 강의를 들을 때 목표가 있어요. 나는 그냥 변시 졸업해가지고 변시 보는 것만 목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고, 특히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법 듣고 하시는 분들, 그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변시도 목표이긴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 목표를 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한 번씩 할 거냐면, 이거는 변호사 시험만 보실 분들 같으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요? 이런 건 재판 실무 하실 분들은, 로클럭 준비하고 하실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지금 뭘 목표로 하는 건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구별해가지고, 변시만 볼 것 같으면 필요 없는 부분은 굳이 막 정리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 준비하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추가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라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로클럭 준비하고 하는 거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다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와닿는 예시고, 제가 답안 채점하고 할 때 가장 지적을 많이 하는 거라서 그래요. 왜 수뢰죄라고 쓰지 말고,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좀 더 정확하고 뭐가 맞다라고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요게 맞는 거고 요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자, 이걸 왜 정확한 표현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그냥 한번 예시를 들었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죠. 자,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보시면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있을 거예요. 별표 1이라고 있습니다. 형법 죄명표라고 돼 있죠. 그럼 검찰 예규에 지금 뭐야? 형법에서 나오는 형법 각 책에서 등장하는 개별 범죄의 죄명을 요렇게 써라라고 그냥 별표에 정해놨잖아요. 자, 그리고 방금 예로 든 뇌물 수수를 보시면 자, 129조를 한번 펴보세요. 129조를 보세요. 자, 129조 1항을 보시면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써있죠. 그럼 죄명을 어떻게 쓰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거야? 죄명을 뇌물하고 과로하고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129조 1항에서 행위태양,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을 구별해서 실제로 우리가 뇌물죄 강론에서 배울 때 수수의 개념, 요구의 개념, 약속의 개념 다 끊어가지고 따로 정리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기소해야 되는 범죄, 내가 답안에 써야 되는 범죄에 있어가지고 우리 피고인이 실제로 처분권까지 획득해가지고 뇌물을 수수한 걸로 평가되면 죄명을 어떻게 쓰는 거야? 뇌물 괄호 중에서 수수가 있으니까 수수죄라고 쓰는 거예요. 뇌물 수수죄. 자, 수수한 게 아니라 단순히 약속에 그친 거다라고 하면 이 셋 중에서 약속에 그쳤으니까 뇌물 약속죄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수뢰죄라고 쓰지 말라 그래 지금 제가? 수뢰죄라고 써버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답안을 채점하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뢰죄라고 하면 이 129조 1항 지칭하는 거를 의미해요. 틀린 건 아니라 그랬죠. 읽는 사람이 그렇게 읽어주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야? 수수한 건지 요구한 건지 약속한 건지 수뢰죄라고만 써버리면 특정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념 자체를 아예 각 측에서 따로 막 정리하고 형법 판례도 있죠. 수수, 요구, 약속은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명 기재가 여러분들이 사례 답안도 그렇고 기록 답안도 마찬가지인데 기록은 이게 공소장에 죄명이 써 있으니까 생각보다 헷갈릴 일이 없는데 오히려 이런 건 사례 답안 쓸 때 정확히 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례 답안, 형법 사례에서 맨날 쓰는 게 뭐야? 결론이. 가백에 성립하는 죄책을 논하시해서 가백에는 무슨 죄가 성립한다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사례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출제한 게 뇌물을 약속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뇌물 요구한 사안이라 아주 요구로 써놨으니까. 자, 출제해서 내가 사실관계를 읽어봤을 때 이게 수수까지는 하지 못했고 그냥 요구에 그친 케이스입니다. 사실관계가. 그럼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표의 정답 결론이 뇌물 요구한 사안이니까 뇌물 요구죄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답안을 읽었는데 법리 기재나 이런 것들 논증 과정이나 이런 게 똑같아요. 100% 일치하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답안에서 제일 먼저 채점하는 건 결론을 맞았냐 틀렸냐 체크하거든요. 가백에 무슨 죄가 된다 이 결론을 무조건 체크하게 돼 있어요. 결론을 일단 체크해서 이 답이 맞는 답인지 답이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키워드 체크하고 이제 논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한 케이스인 건데 답안의 결론이 논증 과정은 똑같은데 어떤 답안은 뇌물 요구죄로 써있고 어떤 답안은 그냥 수뢰죄라고 써있어요. 조문도 그냥 129조 1항이라고 맞게 썼어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답안은 여기에요. 어쨌든 시험이라는 건 상대평가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죄명 얘기에 맞춰가지고 쓴 사람이 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요구인지 약속인지 수수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더 정확한 답안을 쓴 거고 상대평가에서는 이거를 점수를 똑같이 주면 안 돼요.
물론 이게 막 1.2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겠죠. 결론에 있어서는 둘 다 그냥 맞는 걸로 처리하되 항상 배점에는 채점 기준표 보시면 재량 점수 같은 게 있어요. 전체적인 구성이 깔끔하고 비문도 없고 어떤 논증 같은 걸 할 때 문장을 쓸 때 키워드 절차를 정확히 하고 이런 죄명 기재 같은 게 좀 더 정확히 써 있으면 최소한 재량 점수 이게 10점짜리 배점이어서 재량 점수가 2점짜리면 이 사람한테는 재량 점수를 0.5점밖에 안 주더라도 안 줄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는 재량 점수를 1점, 1.5점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맞춰 쓴 거고 당연히 차이를 둬야 되니까. 그래서 수뢰자라고 쓰지 말고 이런 거 다 맞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한 번만 들으면 이건 암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죄명예규 지금 시험정령 법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헷갈릴 것 같으면 찾기도 편한 거 제일 뒤에 있어요. 이게 뒤질 필요 없어요. 그냥 죄를 뒷표지 해가지고 그냥 몇 장 넘겨보면 되는 거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눈으로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쓰시면 돼요. 괜히 찝찝하게 남길 필요도 없고 머리를 쥐어짤 것도 없어요. 이거 암기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것도 그냥 한 번 들으면 들어서 외워지는 거지 이걸 내가 외우려고 해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찾아가지고 정확히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이 굳이 애매하게 쓰지 말고 굳이 뭐 한 번 쓸 거 그냥 맞춰 쓰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 번 들으면 되거든요. 이건 사례 답안도 마찬가지고 기록 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험장용 변호사 시험장용 법전에만 죄명예규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 사시 2차 법전도 그렇고 지금 법원행시 그 법원 시험에서 쓰는 법전도 찾아보면 다른 시험 법전에는 죄명예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죄명예규 들어가는 법전이 사시법전에는 안 들어가고 연수원 법전에는 들어가거든요. 그 차이가 뭐야? 실무 과목을 배웠냐 안 배웠냐 차이예요. 이런 건 다 실무 영역이니까. 그래서 사례 시험만 보는 시험에서는 실무를 안 배운 걸 전제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거 좀 애매하게 쓰더라도 지적도 안 해요. 이거 다른 법원행시 강의 가면 이런 거 설명도 안 하거든요. 괜히 그냥 말만 꼬이니까 굳이 물어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참고로 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시험의 특성은 뭐야? 실무 과목 포함이에요. 다 실무 과목까지 배운 걸 전제로 가고 하다못해 기록 강의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한정해가지고는 요거 맞춰 써야 돼요. 이건 맞춰 써야 되는 거예요. 굳이 애매하게 쓸 필요 없어요. 공부 범위 안에 그냥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명 기재부터 설명하는 거고 좀 맞춰 쓰세요. 이 아까운 시간에 처음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한다는 건 생각보다 이거 애매하게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신경 안 쓰면 애매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서의 수뢰자라고 써 있거든요. 이런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서가 다 예전에 학자분들이 막 옛날 어르신들이 쓴 거를 막 그대로 베껴가지고 정리하고 한 책이 많이 이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표현들이 부정확한 아니면 옛날 표현을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다 요새 쓰는 표현, 정확한 실무적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따로 암기하기보다는 형법 수업 들을 때, 기록 수업 들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거 한 번씩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이거 분량 한 번씩 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웬만하면 맞춰 쓰시고 이런 것들을 전체로 맞춰 쓰다 보면 답안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깔끔한 답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서설이 너무 길었죠. 자, 죄명 기재 방법으로 갑니다. 자, 죄명 예규를 그냥 읽어보면 돼요. 실무 예규 같은 거는 정확하게 실무에서 바로바로 적용하고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추상성을 갖지 않아요. 다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형법전 이런 거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죄명 예규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자 1번 보세요. 형법 죄명 표시 있고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가번 보세요. 각칙 관련 죄명 표시는 아까 별표 1 찾아봤죠? 그냥 별표 1에 써있는 대로 가요. 그리고 뭐 살인죄, 절도죄 이런 거는 뭐 찾아볼 일도 없고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일반적인 살인죄다 절도죄 쓰는 거죠. 살인죄도 엄밀히 말하면 존속살해죄는 존속살해죄지만 살인죄는 보통 안 붙여요. 책에서는 보통 살인죄, 존속이랑 비교해 막 쓰죠. 근데 죄명예규 보시면 자 별표 250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애매하게 쓰는 것들을 지금 예시로 드는 거예요. 자주 보는 범죄, 자주 쓸 일이 있는 범죄들이죠. 자 250조 1항 보세요. 별표에서. 정확하게 써있죠? 1항은 그냥 살인이고 2항은 존속살해예요. 이것도 형법 시간에 얘기하죠. 존속살인죄가 아니에요. 존속살인은 이거 틀린 걸로 봅니다. 정확하게. 검찰 실무에서 한 번 들으면 안 틀리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첫 시간에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자, 존속살인이라고 해서 왜 틀린 표현이에요? 일단 죄명 예규 자체에서도 살해라고 써 있고 이게
존속 살인으로 가면 동어 반복이에요. 자, 250조 1항 살인죄 보시면 살이라는 건 동사죠. 죽일 살자예요. 인이라는 건 사람 인자니까 지금 살은 동사랑 인은 객체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죄인 거예요. 근데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왜 살인이라고 하시고 살해라고 써요? 살해는 동사고 거기에 대한 객체인 존속이 앞에 빠져 있잖아요. 존속이 객체고 살해가 동사죠. 그러니까 존속살인이라고 써버리면 존속사람이 겹쳐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번 들으면 이런 거 헷갈리지도 않아요. 존속살인 쓰려다고 아 맞다 살해였지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한 번 들으면. 자, 그래서 각칙에 있는 대로 이제 별표 1에 있는 대로 그냥 각칙죄는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평소에 잘 안 보던 죄를 빨리 법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형법전으로 가가지고 뒤지려고 그러면 좀 오래 걸리거나 못 찾고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보던 범죄, 이게 몇 조쯤에 있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떠오르는 범죄를 찾을 때 활용하는 게 이 별표 1이에요. 왜? 지금 별표 1으로 가셔가지고 형법 제명표를 눈 한번 쭉 보시면 쓸데없는 문장 같은 거 싹 빠져있고 몇 조 몇 항 2죄, 몇 도 몇 항 2죄가 좀 뭐야? 형법전을 직접 찾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쫙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시험에서는 한자 법전 막 이런 거 썼잖아요. 특히 한자 법전 시절에는 한자가 각칙 범죄 잘 안 보는 범죄를 이상한 한자 쓰면 이 음을 읽기도 힘든 막 그 법조문도 몇 개 있고 해요. 한자 안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막 그런 안 보던 범죄 한 번씩 등장했을 때 법전 몇 조 몇 항에 있었지 어쨌든 몇 조 몇 항을 답안에 써야 되니까 사례 답안 같은 것도 그거 찾을 때 우선적으로 활용하라고 시키는 게 이 죄명예고 별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글 법전이니까 또 그렇게까지 막 찾을 건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빨리빨리 찾아야겠다 할 때는 죄명예고 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자, 그래서 이제 형법 오히려 사례 답안 작성력이긴 한데 왜냐면 기록 같은 경우는 공소장에 죄명이 써서 나오잖아요. 이제 변시기록 한정해서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검찰 실무 같은 거는 내가 공소장에 죄명을 쓰는 것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니까 백지에다 내가 죄명을 맞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실무 하실 분들은 죄명 기재 같은 거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라 그래요. 변시만 하실 분들은 가볍게 특히 사례 답안용을 한번 확인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뇌물 수수 지적한 것처럼 아까 존속살인 쓰지 말라고 한 것처럼 형법에서 여러분들이 사례 답안 같은 거 쓸 때 자주 쓸 일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애매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만 몇 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형법 시간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별표 1으로 가셔가지고 자, 아까 얘기했죠? 250조 1항 2항 살인죄, 존속 살해죄 이거 눈으로 그냥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자, 129조 한번 다시 보죠. 죄명기재가 생각보다 이거 중요해요. 형법 공부할 때도 이런 거 한 번씩 다 하거든요. 자, 129조 1항 보시면 수수, 요구, 약속을 구별해서 내가 사례 답안해서 이 사람의 죄책 결론을 낼 때 수수한 거냐, 요구한 거냐, 약속한 거냐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 답안이라도. 그래서 뇌물 수수죄, 뇌물 약속죄, 뇌물 요구죄 구별해서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형법 강론에서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133조를 보세요. 자, 1항 일단 뇌물 공여가 있고 공여 의사 표시가 있죠. 구별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2항이에요. 제3자 뇌물 교부죄, 제3자 뇌물 취득죄예요. 이게 뇌물죄는 시험에서 중요한 범죄잖아요. 생각보다 정리 안 되시는 분, 이게 죄명을 애매하게 쓰니까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133조 1항의 공여죄와 133조 2항의 제3자 교부 취득죄 구별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하고 뇌물 공여자가 있죠. 뇌물 수수자가 있고 뇌물 공여자가 있을 때 이거 죄명 자체를 뇌물 수수, 뇌물 공여로 맞췄으면 굳이 수뢰자, 증례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수수자, 공여자인 거예요. 죄명에 맞춰가지고. 딱 문장 정리가 되죠. 표현 정리가 되죠. 자, 직접 둘이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은 공무원은 129조 1항에 따른 뇌물수수죄, 준 사람은 133조 1항의 뇌물공여죄예요. 그렇죠? 그럼 133조 2항은 언제 써먹는 조문이에요? 언제 등장하는 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갑을 사이가 수수하고 교부하면 주고받으면 129조 1항 수수죄, 133조 1항 뇌물 공여죄입니다. 그럼 이 항은 언제 써먹어요? 사실관계가 달라지죠. 자, 이렇게 직접 주고받는 거 민감해가지고 면대면으로 얼굴 보기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간에 한번 뭐야? 전달책이 끼는 거죠. 이거 시험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구도예요. 일단 고의 같은 건 다 인식의사 있어야 됩니다. 자, 의리병한테 내가 얘한테 지금 뇌물 주는 건데 이렇게 만나는 거 자리 뭐 요새 같으면 사진 같은 거 찍혀서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나니까 만날 수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네가 내 대신 전달 좀 해줘라고 교부해요. 그리고 병은 알았어 그럼 내가 전달해 줄게라고 해서 취득하는 거죠. 주고받는 게 지금 을병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병이 이제 실제로 갑을 찾아가 가지고 이거 을이 너한테 주라고 하던데라고 이제 갑한테 전달을 하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와요? 이 경우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시오라고 나오잖아요. 형법에서 다 한 거예요 지금. 형법 열심히 하신 분들은 왜 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지라고 이제 지겨주셔야 돼요. 기본 강의니까 차근차근 합니다. 또 첫날이니까. 자, 일단 갑은 뇌물 받았으니까 129조 1항에서 정하는 뇌물 수수죄고요. 이거 이미 판례도 이건 객관식에도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자, 을의 죄책, 병의 죄책이 어떻게 돼요? 을은 (133조 1항의) 뇌물 공여죄가 아니죠. 133조 2항의 뇌물 전달해달라고 얘한테 교부했죠.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이제 의뢰죄책인 거예요. 그럼 이 경우 그걸 알면서 이 교부자한테 받은 취득한 병의 죄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3조 2항) 후단에 따른 제3자 뇌물 전단 후단까지는 안 써도 돼요. 봐봤을 때도. 제3자 뇌물 취득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에 맨날 나오는 이 뇌물죄 파트 가면 객관식 한짐으로 맨날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제3자 뇌물 취득죄가 성립하고 나서 실제로 갑한테 이 뇌물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판례가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뇌물 공여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도가 딱 잡혀있고 죄명이 잡혀있으면 구도가 잡히는 거고 구도가 잡혀있어야 이 판례를 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죄명 기재부터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옛날 막 기본서 같은 거나 막 그 기본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책 이어온 책 보면 이거를 무슨 뭐 증례물 전달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애매하게 막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먼저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요거 사례 시험에 출제하면 생각보다 뭐 예시들 그대로 애매하게 희한하게 그 결론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뭐 이상하게 막 결론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예시도 못 들겠는데. 요런 것들 꼬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명 같은 거 깔끔하게 잡는 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적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시험에 맨날 나오는 범죄죠. 자, 319조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자주 나오는 범죄 한번 집에 가셔서 쓱 한번 일독해보세요. 읽어보는 게 이런 건 공부거든요. 자주 또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319조입니다. 주거침입이죠. 맨날 나오는 범죄예요. 중요한 전원합의체도 몇 년 전에 나오고 했었고 자 319조 1항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괄호에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괄호 닫고 침입이죠. 자 그럼 취지가 어떻게 돼요? 침입을 어디 했냐예요. 어디 침입했냐에서 기와침식에 사용하는 주거면 주거침입죄인 거고 건조물 그냥 빈 공장 창고에 들어간 거면 건조물 침입인 거고 사무실 옆 사무실 무단으로 문 뜯고 들어간 거면
방실 침입인 거. 이것도 구별합니다. 판례 읽다 보시면 판례도 이건 구별해요. 판례도 당연히 재판 판결문이니까. 판결문 죄명 맞춰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방실 침입죄가 출제 의도인데 사실관계고 한데 이거를 주거 침입죄라고 쓴다 그래가지고 답안을 틀렸다고 긋진 않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쓰는 답안들이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실무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다 이미 그냥 아예 그냥 몸에 배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암기 영역이 아니라 하다 보면 이런 걸 그냥 몇 번 듣다 보면 몸에 배는 거야. 그냥 굳이 틀리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쓴 답안이 나오고 그 와중에 애매하게 그냥 퉁쳐가지고 주거침으로 쓴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차이를 둘 수밖에 없고 그 애매한 우리가 카테고리에 걸릴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쓰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특별법 죄명 기재예요. 형법은 그냥 간단한 거고 형법 시간에 하는 거고. 자, 다시 죄명 예규 앞부분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이거 애매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죠. 형법 시간에 이거 생각보다 사례답을 질문 많이 하시던데. 자, 1번의 형법 죄명 표시에 가번은 각칙이었고, 자, 나번 촉직 보세요. 자, 뭐 얘기하려는 거냐면, 요거 생각보다 질문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거 쓸 일 많거든요. 또 쓰다 보면 또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자, 써 있습니다. 양괄호 1번 보세요. 미수, 예비, 음모는 그냥 각칙 죄명 기재에 따라요. 자, 뭔 소리야? 자, 제일 많이 보는 거 살인미수 한번 보죠. 자, 254조 보세요. 별표 원으로 가셔가지고. 자, 살인을 했는데, 살인액으로 사람을 찔렀는데 피해자가 살았어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뭐 비유형적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 부정돼가지고 미수에 그친 걸로 평가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그래서 254조에서 규정하는 살인 미수를 쓰려고 헷갈릴 것 같으면 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254조 미수 규정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또 괄호 나오죠. 250조 내지 253조의 각 죄명을 쓰고 뒤에 미수를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미수에 그쳤을 때 죄명 기재가 어떻게 돼요? 250조 1항의 보통 살인에서 출발한 거면 그냥 살인 미수죄예요. 존속 살해에서 출발한 거면 존속 살해 미수죄입니다. 근데 이제 사례 답안 같은 거 쓸 때는 어떤 경우도 어떤 식으로 써도 뭐 틀렸다고는 안 봐요. 저도 가끔 답안에 쓰기도 하고. 요런 식의 표현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사례 답안에서. 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중지미수 생각하시면 돼요.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 구별이 출제돼가지고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 이런 걸 막 메인으로 논했어요. 자, 근데 죄명 예규 실무에서만 실무에 쓰는 죄명으로 한번 봐버리면 결론을 그냥 살인미수죄라고만 써야 돼요. 물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중지미수다, 장애미수다 어디서 반영하는 거예요? 뒤에 규정 붙이잖아요. 254조, 250조 1항에 총칙 규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32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원래는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실무 답안에서는. 근데 이제 사례 답안 같으면 이제 당연히 조문도 써가지고 가장 정확한 답안은 뭐라고요? 중지미수 규정까지 254조, 250조 1항 그리고 30몇 조, 20몇 조인가 그러죠. 제가 숫자가 헷갈려요. 20몇 조 이렇게 써가지고 총칙 규정까지 써가지고 이건 장애미수가 아니라 중지미수 결론을 내린 거다라는 걸 원래는 이 규정에서 이제 써가지고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답안이에요. 근데 이제 문장을 쓸 때 내 문장 결론에 이게 내가 메인으로 노란 게 안 들어가는 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쓰고 사례 답안에서는. 기록 답안 이렇게 쓸 일도 없어요. 조문만 잘 나오면 돼서 기록에서는 또. 그래서 사례 답안 한정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은 하단 겁니다.
자, 예비 음모도 마찬가지죠. 255조 보시면 살인 예비 음모. 그리고 아니 뭐 예비만 한 거면 살인 예비인데 예비 음모는 보통 붙여가지고 많이 씁니다. 아니면 보통 음모 케이스만 따로 나오는 거는 다 예비죠. 살인 예비죠 이렇게 쓰거나.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좀 정확하게 써주세요. 근데 물론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1번 형법 죄명 표시에 양괄호 3번 보세요. 교사 방조예요. 교사죄 방조죄 자주 나오죠? 자, 똑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야? 써있죠? 교사 방조는 죄명 뒤에다 교사 방조 붙인다고 돼 있죠? 살인 교사죄, 살인 방조죄예요. 물론 어떻게 써도 돼요? 의미는 같은 거니까 점을 찍을 필요는 없네요. 살인죄의 교사범 사례답안 한 장 해가지고는 이 정도 써도 돼요. 저도 가끔 쓰기도 하고 문답안에. 근데 어쨌든 원칙적인 정확한 표현은 살인 교사죄 방조죄다는 알고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게 첫날은 좀 이렇게 막 추가로 한 얘기들이 많죠. 자, 특별법 죄명기재 방법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죄명예규에다 써있어요. 죄명예규에 3번, 4번, 5번, 6번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일단 일반론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다 형법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가장 자주 우리가 보는 특별법 범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한번 생각해 보죠. 도로교통법 148-2에 있어요. 1항 사망 음주운전이고 2항 음주 측정 거부죄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할 거니까 생각 안 나시면 뒤에서 확인하시고. 왜냐면 이 정도는 다 형법 시간에 난 거거든요. 도교법, 교특법 이런 것들이 형법 형소에서도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기본 설명 다 하고 들어가요.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구간을 구별해가지고 1, 2, 3호로 구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어요. 자, 이거는 조문 규정을 쓴 거죠. 여기까지 규정을 쓴 거고 이걸 이제 죄명으로 표현을 한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법명은 말 그대로 법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요. 그리고 위반이란 단어를 붙인다고요. 그대로 위반 써요. 그리고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죄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왜 붙는 거예요? 구분표시 죄명이. 이거를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죄라고만 써버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특정 문제가 걸립니다. 왜? 이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범죄가 음주운전만 있는 게 아니라 무면허도 있고 사고 미주시 뺑소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써버리면 이게 무면허 운전을 지칭하는 건지 음주운전을 지칭하는 건지가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야? 처벌 범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처벌 범죄 행위를 내가 죄명으로 쓰는 건지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죄명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표시 죄명이에요. 쓰는 방법은 괄호를 붙이고 음주운전의 경우는 음주운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닫고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여기다가 죄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점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구별합니다. 물론 또 변시기록은 공소장에 써 있으니까 크게 뭐 공소장하고 또 우리는 답안 예시를 주니까 목차까지 잡아가지고 크게 또 헷갈릴 일이 없긴 한데 또 재판실무 같은 거 하실 분 특히 재판실무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죄라는 표현은 뭘 전제로 가요? 유죄 인정을 전제로 가요. 근데 점이라는 표현은 유죄 인정, 유죄가 아닌 결론을 전제로 갑니다. 그래서 형제실에서 주문기재 배우죠? 주문기재 할 때 무죄 면소 공소기각 주문기재 표현이 어떻게 돼요? 절도죄가 무죄라고 쓰면 틀린 표현이에요. 주문기재는 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죠.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돼요? 절도의 점은 무죄예요.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의 점에 대한 면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도죄는 무죄라는 죄라는 표현은 1심에서 유죄 인정이 한번 나온 걸 전제로 2심, 3심 재판을 된 죄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무명공, 이거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도 무명공 논증과 변론 조지를 쓰죠. 아직 유죄 인정이 되기 전에 내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죄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틀린 표현이 돼요. 유죄는 무죄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 한 문장에서 절도죄는 무죄라는 문장은 그래서 뭔가 딱 읽었을 때 뭐 이상한데라고 느껴져야 돼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보면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이상한 문장 쓸 일이 없는 말이 있거든요. 절도죄는 무죄다가 이게 엄밀히 말하면 비문인 겁니다.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호사 시험에서 답안 예시를 보면 목차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절도죄에 대하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절도의 점에 대하라고 다 목차 옆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실무 반영이니까 표현이 맞춰 써 있고 이제 알고 오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보이겠죠. 자, 어쨌든 보통 이제 죄라고 많이 쓰니까 특히 사례 답안 같으면 유죄 결론 많이 내죠. 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범 이름만 쓸 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교통법은 띄어쓰기가 원래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띄어쓰기 다 들어가죠. 법 이름만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 쓸 때 생각하시면 돼요. 특가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렇게 쓴다고 아니면 괄호하고 특가법 몇 조 몇 항에 쓴다고 생각했을 때 법 이름을 쓸 땐 띄어쓰기를 합니다. 자, 근데 비교해서 죄명을 쓸 때는 요를 쓸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걸 쓸 때 띄어쓰기 안 해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괄호하고 도주치상, 괄호 닫고 죄 이렇게 쓸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붙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이제 추가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우리가 보는 시험의 형식이 CBT로 바뀌었잖아요. 수기로 쓰는 답안에서는 이제 연수원 같으면 아예 공지를 때려요. 시험 보기 전에. 띄어쓰기는 평가 안 합니다. 점수 반영 안 해요. 왜? 수기로 쓰는 답안에서는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답안을 쓴 사람이 여기를 띈 건지 안 띈 건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평가 안 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쓰는 답안에서는 우리 시험도 재작년까지죠. 손으로 쓰는 답안 시험에서는 이런 거 띄어쓰기 같은 거 강조 안 해요. 근데 이제 법원 이제 내부 시험 보고 할 때 다 이제 컴퓨터로 들어갔으니까 그 시절에도 그때 또 그거 시험 보실 분들은 또 신경 쓰셔야 되고 막 가르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도 드디어 CBT로 바뀌었죠. 자, 그럼 CBT로 바뀐 이상 어떻게 돼요? 내가 컴퓨터로 타이핑한 거를 출력해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건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가 명확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럼 또 똑같아요. 띄어쓰기 하나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1점씩 깎진 않겠죠. 아까 죄명 쓰는 건 똑같아요. 정확하게 띄어쓰기까지 맞춰 쓴 답안이 있고 애매하게 붙여야 될 거를 다 띄워놓은 답안이 있으면 당연히 재량 점수 같은 구성 점수에서 차이를 주는 거예요. 굳이 틀릴 필요 없다 그랬죠? 또 뛸 거를 안 띄면 최소한 스페이스를 몇 번을 덜 누를 거잖아요. 내 손이 좀이라도 덜 피곤할 거니까. 자, 그래서 죄명 기재는 띄어쓰기 안 하고 다 붙였습니다. 이것 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을 채점한 특히 기록 답안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비문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점수를 막 하나씩 1점씩 깎는 건 아닌데 읽으면서 거슬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수험가에서 답안에 대한 인상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상을 결정짓는 거예요.
법리적인 기재를 얼마나 잘 썼냐, 결론을 맞으냐 틀렸냐는 당연히 채점 기준표들을 정확하게 정치하게 시점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요런 거를 정치하게 정확하게 맞춰 쓰는 게 답안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는 거고, 구성 재량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0.5점이라도 땡겨받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몸에 배워야 돼요. 이런 건 암기 영역보다는 몸에 배는 영역이죠. 그래서 요런 거를 형법, 형소법 할 때 최소 한 번, 두 번씩 들어가지고 지금 딱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아이고 지겨워라 저 얘기를 또 하고 있냐 싶으면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를 내가 차근차근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 얘기가 아예 너무 생소하신 분들은 형법하고 형소 공부할 때 너무 실무 과목이나 기록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냥 객관식용, 객관식 사령이랑 끊어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들어가지고 보완하시면 돼요.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아니냐 가끔 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생각보다 지적 많이 해요. 가끔 사석에서 교수님들 만나면 이런 거 좀 제대로 가르쳐 막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죄명기재 설명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하나만 이제 더 추가로 볼 겁니다. 자, 도로교통법 148-3항 이후의 구분표시 죄명을 왜 음주운전이라고 써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무슨 관례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역시 뒤에 별표로 넘어가셔가지고 별표 9번 한번 보세요. 뒤에 이제 표가 쫙 나와 있을 거거든요. 자, 별표 9번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죄명표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밑에 해당 조문이 처벌 규정이 아니라 148 이쪽 처벌 규정이 아니라 43조부터 해서 의무 금지 규정으로 써 있긴 한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음주운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특별법에서 44조 1항 2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44조 1항이 뭐예요? 음주운전이에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게 44조 1항인 거고, 그에 위반해서 운전했을 때 처벌 벌칙 규정이 148조인 거예요. 이제 뒤에 도로교통법으로 다음 이제 내일 바로 넘어갈 때 한 번씩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구분표시, 죄명표시 어떻게 되세요? 오른쪽에 도로교통법 위반 괄호하고 음주운전이라고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구분표시 죄명 148-44조 위반, 44조 1항 위반해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린 놈 처벌할 때 구분표시 죄명이 죄명 예규에 음주운전이라고 쓰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음주운전인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148-2항에 대응하는 거죠. 44조 1항, 44조 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은 음주 호직 조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역시 그 의무에 위반해가지고 측정을 거부해버리면 148조의 2항으로 처벌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인 거예요. 예규에 음주 측정 거부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도 음주 측정 거부죄라고 설명하는 거고, 구분표시 죄명도 무슨 측정 거부죄 이렇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죄인 거예요. 그 다다음 보시면 148조죠. 54조 1항에 대응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그 외죠. 위에서 쓰고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칙 처벌되는 범죄 행위도 있거든요. 이런 짜잘짜잘한 범죄는 그냥 뭐예요? 구분표시 죄명을 붙이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라고만 써요. 여기서 가장 많이 우리가 시험 볼 때 언급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근데 형법에도 이거 맨날 나와요. 형법책에도 이거 판례 많이 나오거든요. 실수로 교통사고로 남의 물건 부수는 거죠. 형법상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지만 도교법에서는 특별법으로 과실손괴를 처벌합니다. 그럼 151조도 시험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범죄예요. 죄수 판례도 중요한 것도 많고 형법책에도. 자, 근데 뭐요? 151조에 대한 구분표 죄명은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 들어가요? 그 외로 들어가요. 그래서 151조 같은 경우는 죄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라고 써요. 역시 또 특정은 조문 기재해서 그냥 특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례답안 같으면 또 아까처럼 문장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찝찝하다 싶으면 그냥 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써도 된다고요. 저도 가끔 쓰게 돼요. 사례답안에서는.
정확한 걸 먼저 알아놓고 응용해가지고 애매하게 추가로 쓰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자주 보는 거 한 번씩 보죠. 특가법으로 가죠. 별표 3으로 가요. 자, 당연히 이제 뒤에 범죄에서 배울 겁니다. 한 번씩 그냥 읽어만 볼 거고 뒤에 이제 이 파트 가가지고 다시 한 번씩 공부하시면 돼요. 자, 생각보다 시험에서 중요한 제일 많이 나오죠. 자,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일 위에 2조예요. 129조죠. 형법상 뇌물수수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형법 배웠어도 알아요. 3천만 원 이상 이런 거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헷갈릴 것 같은 법 좀 찾아보는 거고. 3천 이상 받으면 특가법, 3천 미만 받으면 형법이죠. 그래서 뇌물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뭐예요? 액수 건드리는 판례. 이 판례 법리를 적용했을 때 액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험에서는 A급 판례들이 돼요. 왜? 우리 시험만 특별법 포함해요. 다른 시험은 뭐 5급 시험이라 하더라도 어떤 다른 시험들은 전부 다 형법만 고려해가지고 시험 문제 답안을 쓰는 거지 특별법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는 강조가 안 돼요. 액수 관련해가지고는. 근데 우리 시험만 유독 특별법까지 포함이에요. 출제 의도 자체가 아예 이거를 특가법 뇌물로 적용할 건지 그냥 형법 뇌물수수로 할 건지를 풀어봐라라고 출제되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액수 관련 판례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조 알선 수재.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조에 3 있죠? 뺑소니예요. 도주치사, 도주치상입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연수원 다닐 때만 해도 이거 죄명예규가 개정된 건데 저 때만 해도 치상, 치사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주 차량죄였거든요. 그래서 옛날 판례나 옛날 선생님들이 쓰신 거 책 보시면 도주 차량죄라고 죄명이 써 있는 그 책들이 있는데 그거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 노수환 교수님 책도 도주 차량으로 써 있는 게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아마 수정됐을 거예요. 네, 막 수정 안 된 것들이 돌아다녀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자, 별표 4로 가요. 자, 특경가법 3조 5억 이상 가중처벌이죠. 다 형법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공갈 횡령, 행법 죄명만 잘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시험에 몇 년 전에 자주 나오고 있었죠. 자, 별표 5 이하로 가셔가 아니 4번 보세요. 그래서 숫자 4번 별표 4 이하 해가지고 4번 딱 표 보시면 아까 9번 4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있죠. 자, 3조 1항 보세요. 괄호가 여러 개 붙죠. 주거 침입해가지고 강간한 거면 성폭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강제추행한 거면 주거 침입 강제추행, 절도가 강간한 거면 절도 강간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조 한번 보세요. 13세 미만 성년자 아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이런 것도 구문표 시험에 정확하게 써 있고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례 시험에서도 이 법전을 주고 기록 시험에서도 이 법전을 주니까 이런 자주 좀 등장하지 않는 거 도주치상 같은 건 하도 자주 보니까 그냥 보다 보니까 외워지는 건데 이런 건 자주 보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 쓸 일 있으면 얼른 법전 뒤에 펴가지고 확인하고 쓰는 겁니다. 굳이 찝찝하게 남길 필요 없어요. 자,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렇게 다 그냥 써있죠. 자, 14조도 자주 나오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11번 표 보세요. 다 이제 특별법 시간에 이제 뒤에 내일부터 할 겁니다. 폭처법이에요. 자주 나오는 게 뭐야? 2조 2항이에요. 공동폭행이죠. 형법 시간에 이건 A급, 이건 형법 시간에 하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2조 2항 보시면 공동폭행, 공동협박 이런 거 들어가죠. 자, 이거 제가 다 형법 시간에 하는 걸 했을 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알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형법 공부 차근차근 잘 하신 거고 생소하신 분들은 너무 기록 같은 거 실무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약간 기초 강의로 그냥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좀 특별법 꼼꼼히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죄명예규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자, 3번, 6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3회 나번 보시면, 자, 3회 가번부터 보시면, 아까 있죠? 정범, 기수, 미수, 예비, 음모,
그냥 각칙표에 의해요. 미수죄 써있으면 미수죄인 거고, 자, 구분표의 죄명을 봤을 때 미수죄가 안 써있으면 그냥 미수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자, 근데 나와본 보세요. 교사 방조는 똑같이 붙여요. 그래서 검찰 실무에서 그냥 어떻게 정리하냐면 미수는 안 붙이고 교사 방조는 붙인다가 끝이에요. 굳이 정리할 것 같으면. 자, 밑에 6번 보세요. 기타 특별법 해가지고 원칙 그냥 위반이고 나하번에 써있죠. 자, 나하번의 양괄호 1번 보세요. 공범에 관한 특별법 규정 별표에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교사 방조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각 측에서 공범을 아예 그냥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구분표의 죄명대로 가는 거고, 구분표의 죄명이 없으면 그냥 위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아예 공범에 대한 개별 규정 없이 그냥 일반 살인죄, 일반 치사죄 이런 것만 있으면 교사 방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아까 정리한 대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미수 예비 음모는 따로 안 붙여요. 그냥 별표대로 갑니다. 근데 교사 방조는 붙이는 거예요. 근데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양괄호 2번에 써있죠? 미수는 따로 붙이지 않아요. 별표에 따로 써있지 않은 이상 미수 예비 음모라고. 정리는 미수 예비 음모는 따로 안 붙이고 그냥 별표에 써인 대로만 가고, 공범 교사 방조는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검찰 실무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딱 요 정도 하면 죄명 기재 방법은 공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1시간 동안 죄명 기재 했죠. 요거를 가볍게 얘기할 것 같으면 10분만 해도 끝나는 설명이, 형법 시간 같으면 이제 딴 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한 20분 정도 하고 그냥 끝내죠. 근데 이제 초반에 좀 이제 추가 설명한 것도 있고 1시간 동안 꼼꼼히 한 거는 딱 복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다. 애매하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하면 쓰면 된다. 뭐 굳이 정리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거 예비 음모는 안 붙이고 예비 미수는 안 붙이고 교사 방조는 붙이당 정도만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할 때 뭘 한번 할 거를 추천하냐면 방금 한 번씩 찾아봤던 죄명 예규 한번 일독하라 그래요. 그래서 별표 1 형법 죄명도 형법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무슨 80몇 조 100조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범죄들이 있죠. 형법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쭉 일독을 해보세요. 그럼 주거침입 같은 것도 이런 게 써있는 거 형법 시간에 강조한 거구나 이렇게 혼자서 읽으면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별표 2번 이하로 가셔가지고 이제 특가법, 특경가법을 전부 다 외울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또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형법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다 떠올라요. 형법에서 다 한 번씩 했던 얘기라서 배웠던 범죄들이랑. 그래서 복습할 때 죄명 예규를 한번 일독하는 걸 추천해요. 도로교통법 이런 것도 읽다 오다고 또 궁금하시면 앞에 가셔가지고 법전 이런 것도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배우긴 할 거지만 복습 겸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죄명 예규를 한번 일독을 하세요. 정독을.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찾는 거예요. 주관식 시험 공부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암기할 때 이상하고 법전을 주는 시험이니까 법전에서 찾아서 베낄 거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찾아봐서 확인하고 베끼면 될 거를 외우고 있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찾아서 베껴 쓸 거를 외워 쓰는 순간 답안이 부정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굳이 찾아도 되지만 난 외워가지고 한 번에 쓸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량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울 게 좀 적으면 찾아볼 것도 그냥 외워가지고 빨리 쓰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도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못 외우는 마당에 찾아서 베끼면 될 거를 외우겠다? 일단 시간 낭비고 그리고 답안을 딱 읽어봤을 때 부정확해요. 남들은 베껴가지고 빡빡하게 딱 법전에 써있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는 거를 외워 쓰는 거는 뭔가 잘라내고 애매하고 또 쓰다 보면 표현이 이상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답안에 훨씬 손해입니다. 베끼는 건 뭐밖에 없어요? 법전밖에 없어요. 법전에 써있는 정보는 최대한 찾아 베끼겠다. 대신 공부는 해야 돼요. 왜냐면 또 뒤지고 있을 때 시간 걸리면 안 되고 요걸 쓸 때는 이런 거 몇 번 펴보면 여기 있는 거 찾아서 베끼면 된다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죄명 얘기 찾아보는 게 그 공부가 지금. 그리고 이제 법전에 없는 정보는 외우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특별법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몇 번씩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죄명기재까지 했고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213페이지 부수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21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